오늘 발표한 학생들은 6월의 주제를 정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할 만큼의 결과물을 이뤄내기까지 막막한 순간도 힘든 상황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열정과 아이디어로 채워온 시간이었기에 더욱 값진 결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회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한 부가 끝날 때마다 퀴즈와 추첨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준비했을 우리 발표자들에게 적극적인 리액션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인 사회자인 이은희 학생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팀 프로젝트 발표회 사회를 맡게 된 이은희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1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퍽퍽한 고구마 팀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의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까요? 이번 팀의 발표를 듣고 나면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발표 무대라 특히 긴장할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퍽퍽한 고구마 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제로 한 것은 학교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럼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총 6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 목적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목적은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와 생활 습관을 알아보고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구 설계 및 수행입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은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설문 문항을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하여 전교생에게 배포하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한 후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탐구 결과입니다. 탐구 결과는 총 11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교과 수업 만족도입니다. 교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나머지 순으로 대부분 만족도와 과반을 남겼으며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좋아하는 과목 1순위는 체육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꽃 활동의 만족도입니다. 예술꽃 활동은 매우 만족 27.8%, 만족 27.8%, 보통 24.1%, 나머지 20.4%로 나왔습니다. 나머지의 투표율은 20.4%이기에 앞에 흥미를 갖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입니다. 동아리 활동 만족도는 매우 만족 26.8%, 만족 39%, 보통 31.7%, 나머지 2.5%로 나타났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급식 만족도입니다.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 47.7%, 만족 36.4%, 보통 15.9%로 매우 만족이 47.7%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 급식에 매우 만족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독서 하나입니다. 월 한 권 39.5%, 월 두 권 14%, 월 세 권 11.6%, 아리엔다 23.3%, 월 네 권 이상 11.6%, 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월 한 권 이내가 39.5%로 가장 높았고 전혀 읽지 않는다가 23.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은 33.3%는 학업, 26.7%는 지도활동, 8.9%는 교우관계, 31.1%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학업이 가장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날의 만족도입니다. 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46.5%, 만족 34.9%, 보통 14%,
나머지가 4.6%로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화의 날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명산 탐방 중 느낀 점입니다. 명산 탐방 중 느낀 점은 힘들었다는 의견이 70%, 재밌었다는 의견이 30%로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활동 베스트 만족도입니다. 재밌었다가 78%, 힘들었다가 8%, 나머지가 14%로 재밌었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진로 체험의 다양함은 그렇다는 의견이 34%, 아니라는 의견이 66%로 아니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학교 만족도입니다. 매우 만족은 21.1%, 매우 만족 21.1%, 만족 35.1%, 만족 33.3%, 보통 10.6%, 나머지로 만족이 3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결론은 학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과목 수업 만족도도 높고 다양한 행사의 만족도도 높으며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점 또는 소감은 교과목에 다른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대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면 좋겠고, 도서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독서에 흥미가 생겨 독서를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산 탐방을 할 때 힘들다는 의견이 매우 많으로 산길 걷기나 나팔넘기길 걷기 등을 학교별로 의논해서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감은 김은일님은 설문조사 만드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하셨고, 김주일님은 사실 저는 팀 프로젝트를 하기 조금 싫어했습니다. 다만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팀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의 귀한 쉬는 시간을 기꺼이 내주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팀원들을 보니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팀 프로젝트 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져서 좋았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안채은님은 팀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해 흥미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팀원들이 잘 따라줘서 고마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정원님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고마팀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탄에 들려 피 흘리는 인형, 머리만 통통통 뛰어다니는 귀신, 죽은 고양이의 신령사진 등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귀신은 정말 우리 죽음에 존재하는 건가요?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물리학적으로 고철해보았다고 하니 너무 궁금하네요. 두 번째 발표, 논리적 테마사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리적 테마사팀 발표자 유시영, 하성경, 백은지, 곽재원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귀신 등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귀신 관련 이야기와 의문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지 의문과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조사해보고 과학적으로 귀신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발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신 및 초자연적 현상 정의, 인터뷰 영상 시청,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사례 제용 및 설명,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귀신이란 육체 없이 영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죽은 사람의 넋 또는 인간에게 화복을 주는 정령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란 폴터가이스트 현상, 환청, 환각, 가해 눌림, 기타 설명 불가능한 현상 등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초자연적 현상이라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귀신이나 영혼과 관련된 사례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식으로 경험을 다음으로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성포중학교 재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설문자께서는 귀신이나 영혼 등이 실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결과를 보았을 때 예 50%, 아니요 50%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귀신이나 영혼에 대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결과를 보았을 때 예 48.2%, 아니요 51.8%로 귀신이나 영혼에 대한 사례를 접한 적 없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자께서는 위에서 서술한 사례가 정말 귀신이나 영혼에 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결과를 보았을 때 예 32.2%, 아니요 62.5%로 매체를 통한 자료가 귀신이나 영혼에 의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설문자 본인이 직접 귀신이나 영혼과 관련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결과를 보았을 때 예 13.5%, 아니요 85.7%로 직접 접한 학생의 비율이 더 적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귀신이나 영혼과 관련된 사례를 접한 학생 5명 중 설명 불가능한 현상 3명, 귀신을 목격한 학생 1명, 가해 눌림 현상을 겪은 학생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이 사연을 재현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사연자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 화장실에 숨어있나 싶어서 화장실 문을 열려던 순간 문이 혼자 열린 사례입니다. 여기 심심한데 숨바꼭질이나 할까? 그래? 안 되면 진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좋네. 잘 붙는다. 그래.
면적이 넓고 질량이 가벼운 화장실문의 특성상 가벼운 기압의 변화에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숨은 친구를 찾으려던 살해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국소적인 기압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화장실 문이 영향을 받아 움직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연자가 어릴 때 책상에서 스티커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스티커가 사라져 집안 곳곳 모두 다 찾아보았다 합니다. 하지만 스티커는 보이지 않았고 10분 정도를 찾아다니다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스티커가 놓여져 있었다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건망증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장애의 한 증상입니다. 건망증은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원인 없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해야 할 일의 종류가 많은 상황처럼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될 때에는 건망증이 더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자신의 건망증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귀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다가 손을 때린 느낌이나 어머니가 때린 줄 알았으나 귀신이 때린 사례입니다. 엄마 놀랐잖아. 아빠 못 먹지? 못 먹고 학원도 갔다 와가지고 빨리 밥 먹고 정신 차리라. 학원 뺐다는 거 아니야? 이 사례는 수면마비의 한 증상인 가위 눌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면마비란 정신은 깨어있지만 몸은 잠들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위에 눌리면 귀신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가위에 눌리면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어 무의식적으로 가위는 귀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체가 내 신체를 만진다는 것도 꿈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설문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는 매체 등을 타고 떠도는 귀신이나 영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소문과 경험담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미지로부터 온다는 교훈을 보았을 때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되기보다는 이번 연구와 같은 자세로 초자연적 현상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해 귀신의 소행으로 믿고 있었던 일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하여 귀신은 인간의 심리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과 낯설기만 하였던 귀신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에 가면 바로 음식을 즐겨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3학년 알코올릭 팀과 함께 부패와 한끗 차이라는 발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효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2반 윤현서라고 합니다. 주제에 대한 목차 구성입니다. 첫째, 발효의 정의. 둘째, 발효의 종류. 셋째, 발효 관련 실험. 그리고 각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접 빵을 만들어 보거나 어머니가 빵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취미로 빵을 만들던 중에 빵이 발효되는 모습을 보니 문득 발효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빵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발효의 종류와 발효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관심 있는 조원들과 함께 발효와 일어나는 과정을 탐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발효가 무엇일까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실까요? 네, 이 소리는 막걸리 발효가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이렇듯 발효는 미생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발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발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발효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그리고 아세트산 발효가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는 미생물이 산소가 적거나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 과당, 그리고 설탕과 같은 당류를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발효의 대표적인 예로는 막걸리, 와인, 술들과 빵의 발효가 있습니다. 젖산 발효는 산소가 적거나 없는 상태에서 젖산균이 포도당 및 다른 당류들을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젖산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젖산 발효의 대표적인 예로는 치즈나 김치 그리고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아세트산 발효는 아세트산균 또는 초산균이 당이나 에탄올을 산화시켜 최종적으로 아세트산을 합성해내는 것입니다. 위의 두 발효들과는 다르게 산소를 필요로 하고요. 아세트산 발효의 대표적인 예로는 식초가 있습니다. 탐구 실험 과정입니다. 저희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발효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젖산 발효를 이용한 요구르트 발효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유 1리터와 요구르트를 중 노후 발효유라고 적혀있는 것을 준비하여 큰 락앤락통에 잘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씩 끌어돌리며 우유 온도가 38도에서 40도 정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요구르트 발효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되면 뚜껑을 닫고 12시간에서 16시간을 시간에 방치해 두고요. 이때 발효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효 과정이 끝난 완성된 요구르트를 냉장고에 넣고 보관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요구르트 발효는 20도 이하와 32도 이상에서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며 요구르트를 발효시킬 때 발효 온도와 시간에 따라 요구르트의 맛과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우유에 포함된 유당을 분해하여 젖산과 아세트산을 만들어내어 발효 후 요구르트의 맛은 신맛이 나나 시중에 판매되는 요구르트인 경우에는 과당을 넣어서 단맛이 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과정으로 보아 발효는 발효 온도, 시간이 중요하며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분해 산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용하면 발효, 악취나 독성 등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부패라고 합니다. 이렇듯 발효는 인간에게 유익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주관을 들어보시고 발효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유익하고 건강한 생활에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알코올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유용한 정보들을 쏙쏙 알려주는 시간이었네요. 1부 발표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2부 발표자들은 여기 대기자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여러분, 발표 열심히 들으셨나요? 네, 지금부터 한 부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퀴즈와 행운권 추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뭐야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게 인지상정! 선포 중에 행복을 주기 위해 선포 중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문제와 정답, 재미를 뿌리고 다니는 선포 중에 귀염둥이 MC 남규나 남도연 선포 중에 문제를 내놓는다. 모든 퀴즈는 문제를 다 말한 후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가 많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논리적 테마 사진의 문제이다. 초자연적 현상 예시 세 가지를 드시오. 그 화장실 문 열리는 거. 네. 야 저기. 손 좀 들어주시죠. 저기. 폴터가이스트 현상, 가위 눌림 현상하고 비기? 하나 뭐였지? 마지막 하나. 폴터가이스트, 과위 눌림, 환청. 정답!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알코올 흘리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발효의 세 종류가 아닌 것은 1. 알코올 발효 2. 젖산 발효 3. 아세트산 발효 4. 화면 발효 4번이요, 4번. 4번이요? 정말요? 정답! 정답을 맞췄으니 아쉽지만 다음 추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네, 지금부터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추첨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추첨 방식을 안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첨통은 총 3개이고요. 1학년 추첨통, 2학년 추첨통, 3학년 추첨통 이렇게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변혜민 선생님께서 추첨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결석자랍니다. 다시. 1학년 2반 10번 반채은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학년
이성통입니다. 2학년 1반 5번 김소현.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어서 3학년입니다. 3학년 1반 17번 한결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1부 추첨이 끝났습니다. 당첨되신 학생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저희는 팀 프로젝트 2부 발표를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의 주인공들 축하드립니다. 컵라면의 기회는 또 돌아오니까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고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팀은 반짝반짝 작은별 팀입니다. 팀명을 들으니 이 팀의 멘토 선생님이 누구실 것 같나요? 네, 그렇죠. 예, 우리 학교 도서관장 박용도 선생님입니다. 식물들도 좋아하는 물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에서 식물들이 잘 자랐을지 1학년 학생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탐구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짝반짝 작은 별조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발표할 주제는 식물에게 가장 잘 맞는 액체 찾기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원 소개, 두 번째로 사용된 액체의 종류, 세 번째는 산물 결과, 실험 과정, 실험 결과, 소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팀원은 1학년 1반 김현빈, 정관은, 이예린, 김다율입니다. 액체의 종류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액체는 물, 콜라, 사과주스, 식초, 계란물 5가지 액체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물 50%, 계란물 18%, 사과주스 14%, 식초 11%, 콜라 7%로 물, 계란물, 사과주스, 식초, 콜라 순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해 주었습니다. 1위차의 그림처럼 5가지 식물 모두 생기있고 푸릇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2위차에도 1위차와 마찬가지로 5가지 식물 모두 푸릇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었고 3회차부터는 계란물로 실험한 식물이 조금 시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회차엔 5가지 사과주스에 콜라, 식초, 계란물로 실험한 것들은 조금 시든 모습이었습니다. 5회차에도 사과주스로 실험한 식물은 아직 푸릇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외의 식물들은 4회차보다 더 시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6회차까지 사과주스는 1회차보다 약간의 시들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푸릇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식물들은 1회차에 비해 많이 시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과주스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 및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흡수도 빨라 영양 공급을 도와주어 가장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콜라는 중산성을 띄어 식물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효소들을 죽여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시들었습니다. 물은 가장 잘 자랄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과주스보다 시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물이 깨끗하지 못해 시든 것 같습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이 식물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효소들을 죽여 콜라와 같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시들었습니다. 계란물은 계란의 껍질은 좋은 영양소지만 계란 속의 내용물은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 대신 단백질이 많아 시들었습니다. 저희가 6일 동안 실험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답해주었던 물이 아닌 사과주스가 가장 잘 자랐습니다. 다음으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팀 프로젝트를 처음 해봤지만 힘든 쪽도 많고 재미있었던 쪽도 많았다. 팀 프로젝트로 다양한 경험을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끔은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함께 의견을 나누고 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팀장을 맡게 되면서 여러 힘든 일, 재밌는 일 등 여러 감정을 함께 팀원들과 나누며 성장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와 달라서 재밌었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험도 해보고 의견도 나누어서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어떤 액체에서 식물이 잘 자랄까 주제로 발표한 반짝반짝 작은 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라고 스트레스를 풀어왔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죠 팀에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발표를 잘 들으면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이제는 더 물러날 일이 없죠 팀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소감을 여러분들께 발표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아, 저희도 애니메이션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애니메이션을 알아보기 전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의 정의와 원리.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드는 방법 및 애니메이션 무료 제작 어플리케이션 추천. 세 번째, 애니메이션 만들기. 네 번째, 애니메이션 제작 후 그 과정과 소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움직이진 않는 물체를 스톱모션으로 찍어 프레임별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조금 소개하자면 수많은 장면의 그림들을 빠르게 넘기며 시청자에게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 기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헉,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뭔가 더 새로운 느낌이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애니메이션이라면 그저 만화에 나오는 단순한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영상밖에 몰랐는데 이렇게나 다양한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러게요. 아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다 했는데 저희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나요? 저희는 셀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 이중 셀 애니메이션 종류인 스톱모션, 플립북, 디지털 애니메이션 이렇게 세 가지 애니메이션을 팀원들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다음 목차인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때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움직임 구조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무엇보다 기초 기능들만 잘 알아두면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팁은 플립북에 관한 팁입니다. 플립북은 똑같은 장면을 여러 장 그려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종이를 덧대어 힘을 주어 그리며 다음 종이에 자국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면 복사를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 그런 방법도 있군요. 다음 팁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법한 스톱모션에 대한 팁인데요. 스톱모션을 촬영할 때는 화면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삼각대를 설치하여 흔들림을 줄이고 일반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스톱모션 어플을 깔면 일반 카메라보다 훨씬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어플은 뭘 깔았는지 모르겠는걸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애니메이션 무료 제작 어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커, 아드익스프레스, 플레이들리 이렇게 세 가지 어플을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 어플들은 공통적으로
배경, 캐릭터, 오디오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플레이 헬리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나 스토리텔링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똥손인 저도 쉽게 만들 수 있겠는걸요. 그렇죠? 공짜로 만들 수 있다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럼 애니메이션 만들기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보게 되신 애니메이션은 스톱모션입니다. 스톱모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입체 인형의 동작에 조금씩 변화를 주어 한 프레임씩 분리 촬영하는 스톱모션 기법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정말 초등 시절에 봤던 스톱모션들이 떠오르는 느낌이네요. 그럼 다음 애니메이션도 보러 가볼까요? 다음은 디지털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기에 원하는 데이터를 기억시켜 놓고 조금씩 변화를 시키며 한 프레임씩 제작하여 동영상을 만드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또 영상 시청해야겠지요? 공이 통통 튀는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다음은 누구나 한 번쯤 교과서에 그림 그린 다음 빠르게 넘겨본 적 있으시죠? 그것이 플립북인데요. 플립북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책처럼 한 권으로 묶인 종이 위에 움직임을 연속으로 그려 한 장씩 빠르게 훑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마지막이라 그런지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한번 보러 가봅시다. 와, 중간에 캐릭터가 귀엽네요. 심쿵. 제 심장 어디 있나요? 저희 애니메이션도 다 봤는데 제작 과정이랑 팀원들의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아, 까먹을 뻔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작 과정과 팀원들의 소감 들어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톱모션 과정은 사용할 종이를 고른 후 종이에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그립니다. 이때 표정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표정을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소품을 그리고 자르고 그림들을 이용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붙이면 완성입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입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먼저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어플에 따라 원하는 그림을 이어서 그립니다. 완성된 그림에 원하는 소리를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립북 애니메이션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립북은 여러 장의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만큼 오래 걸리면 생각보다 힘든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제작 과정까지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제작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리고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 팀원들의 소감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알찬 소감도 들어보러 가보실까요? 애니메이션 제작 활동 후 소감은 생각보다 직접 만들어 보니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만드는 기간을 왜 이리 길게 잡고 작업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시간만큼 팀원들과의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의미 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불어날 것이 없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구의 말인가요? 네, 고대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성포중 소크라테스 분들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크라테스한테 뺨 맞는 저라 팀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우선 이 주제에 설명드리기 전에 목차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팀 프로젝트 기간 동안 무엇을 조사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후엔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릴 것이고 소감을 발표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 한두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여기 계실까요? 아, 맞습니다. 역시 성포중학생들 똑똑하네요. 네, 바로 교사 자살 사건과 칼부림 사건 등이 있었죠. 저는 한동안 뉴스 보기가 진짜 싫었어요. 그게 맨날 뉴스를 듣는 똑같은 이야기들 뿐이었거든요. 맨날 교사 자살 사건에 뭐 칼부림에.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은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다 같은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와, 저는 그거를 듣고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해졌어도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현재 청소년 자살률도 OECD 주요국 1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와, 이게 사람들이 목적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학생들에게라도 행복해지는 것,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과 같은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기에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팀 프로젝트 활동 기간 동안 탐구, 조사했던 것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욕구로부터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욕구로 꼽히는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식욕을 집중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식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중 가장 강하고 대표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더욱 뛰어난 맛과 만족감을 위해 선사시대 시절부터 요리를 시작해왔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잠은 막 길바닥에서 뒹구르면서 자더라도 먹는 것만큼은 불에 굽는 귀찮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먹을 만큼 식욕이 강한 욕구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또한 우리는 신년 버킷리스트, 인생 버킷리스트를 논한다면 많은 주제들 중 꼭 하나만큼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음식 이야기죠. 맛집을 탐방한다든지 먹방을 시청한다든지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식욕에 대한 욕구를 풀어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야말로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욕을 조사한 후 저희는 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현재 삶에 대한 행복들을 질문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세 번째로는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 마지막으로 현재 우선시되는 목표를 질문했었습니다. 우선 저희 설문조사 참여율을 좀 살펴보자면은 1학년은 약 30%, 2학년도 약 30%, 3학년은 가장 많은 참여율을 기록한 40%로 총 73명의 성포중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성포중 학생 인구수 절반을 넘겼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성포중 학생들의 행복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답은 총 5점 만점으로 그중 3점, 보통이다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문화생활을 할 때와 좋아하거나 원하는 음식을 먹을 때가 2표 차이로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취미와 식욕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카테고리별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중 학업이 49명으로 압도적인 득표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설문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포중 학생들이 현재 가장 우선시하는 삶의 목표로는 행복이 31%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성포중 학생들 대다수의 삶의 목표는 행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은 바로 사람들 혹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섣불리 내린 이 결론에 대해 반발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행복은 찰나의 순간인데 어떻게 그 순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될 수 있냐?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시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바로 정의되지 않은 행복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 복권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의 기회가 찾아오거나 매일 화려한 이벤트의 즐거움, 벅찬 감동이 주는 감정들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행복을 전시하듯이 사랑하게 되고 서로의 행복을 과시하게 되며 그런 거대하고 버라이어티한 일들만 쫓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남의 행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게 불행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인생이 매일 이벤트가 열린다면 언제나처럼 기쁘고 감동적이면 늘 한결같이 행복할까요? 지금처럼 늘 잔잔한 파도처럼 별일 없이 지나간 심심한 하루지만 그렇게 지나친 하루가 있기에 어느 날 부심이 쓱 다가온 선물 같은 하루가 정말 기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간 오늘에 대해 감사하고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무탈하게 지나간 그 작은 하루에도 의미를 느끼고 행복해한다면 언젠가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진짜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 아십니까? 네, 소확행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의미를 두며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이며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소감은 바로 우리 팀원의 일원 중 한 명인 배민정 씨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철학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어떻게 하면 성포중 학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정말 많이 부딪히고 여러 내용을 수정하며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고민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이번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철학적인 사상과 내용들을 찾다 보니 흥미가 생기며 쉽게 풀어나가는 과정조차 즐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설문에 참여해주신 73명의 학생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소크라테스랑 대표 안 맞는 철학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가 끝났습니다. 2부 발표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3부 발표자들은 대기자석으로 나와주세요. 2부 컵라면들은 누구의 손에 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제 퀴즈와 행운권 추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가 그리웠나? 그럴 줄 알고 또 퀴즈를 준비해왔다. 좋아, 이번 문제는 반짝반짝 작은 별 팀의 문제. 발표를 열심히 들었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겠지. 좋아, 문제 나간다. 실험에 사용된 액체의 종류들은? 물, 계란물, 식초, 사과주스, 콜라. 정답! 그럼 바로 다음 문제는
만든 뺨 맞는 철학팀 가보자고.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정말 많다. 그럼 이때 학생들의 행복 방해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은 건 학업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은? 부부관계. 정답이야. 정답. 그럼 드디어 마지막 추첨을 한다. 뽑히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그럼 우리 마지막 3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지. 이만. 네, 이어서 2부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필수 보건 선생님께서 추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1학년 2반 3번 공문지 학생. 오늘 결석자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1학년. 1학년 2반 5번 구예빈. 이어서 2학년입니다. 2학년 2반 11번 이다금. 3학년입니다. 3학년 1반 5번 김보현 학생. 네, 이렇게 2부 추첨 끝났고요. 당첨되신 학생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조금 지쳐 보이는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다소 긴 시간이지만 모두 마지막까지 즐겁게 활기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3부 첫 번째 발표는 촉촉한 스포츠팀입니다. 우리 학교는 예술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음악과 뗄 수 없는 관계죠. 음악에 대한 5개의 OX 설문 모든 반에서 했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촉촉한 초코칩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윤은서, 양대현, 유선아입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팀의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저희 팀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목적, 두 번째로는 각 항목에 대한 5가지의 설문조사, 세 번째로는 5가지의 다양한 탐구 주제와 내용 정리,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인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음악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많은 음악과 노래를 들으면서 특정 음악을 들으면 신나고 슬퍼진다는 이유가 궁금해졌고, 마침 기회가 생겨 이 주제를 팀 프로젝트 발표 주제로 해보자고 팀원들에게 제안했을 때 흔쾌히 수락해 주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음악이 감정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총 92명 중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은 83명,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은 9명이었습니다.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은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총 92명 중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은 50명이었고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은 42명이었습니다.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세 번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똑똑해질까라는 질문인데요.
총 92명 중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은 8명이고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은 84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네 번째, 피아노를 치면 뇌 발달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92명 중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은 52명이고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은 40명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음악은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92명 중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은 33명이고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은 59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더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로인지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직접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잔잔한 클래식, 모음 세 가지 상황에서 각각 독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저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진행해왔습니다. 첫 번째, 모음 상황에서 독서를 해보았습니다. 실험자들의 의견에서는 확실히 집중이 잘 됐다, 마음이 편안했다, 방해 요소가 없어서 좋았다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에서 30페이지 정도를 정독하였습니다. 두 번째, 로스트 원이라는 로스트의 호곡이라는 시끄러운 음악을 튼 상황에서 독서를 해보았습니다. 실험자들 의견에선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 잠이 전혀 오지 않았다, 책을 거의 다 못 읽었다 등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1에서 7페이지 정도를 정독하였습니다. 네 번째, 푸른 다뉴브의 강이라는 잔잔한 클래식을 튼 상황에서 독서를 해보았습니다. 실험자들 의견에서는 가장 집중이 잘 됐던 것 같다, 책을 잘 읽었다, 마음은 안정적이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잠이 온다와 같이 독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22에서 41페이지를 정독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독서를 하면서 잔잔한 클래식을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시끄러운 음악을 튼 상황에서 독서를 하면 집중이 잘 안 됐던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KBS 생료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음악이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여 집중력을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도 92명 중 42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과연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은 좋을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신종우 교수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공부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부에 쓸 에너지를 음악에 듣는 데도 같이 사용하면서 공부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차라리 공부하기 전에 세노곡을 듣거나 가사 없는 곡을 듣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면 줄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차르트 효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처음 듣거나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차르트 효과랑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똑똑해진다고 주장한 프랑스 이비인후과 의사 알프레드 토마스가 1991년 주관한 왜 모차르트에서 처음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라우쇼 교수팀은 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집단을 여러 개로 나눠 한 집단은 모차르트 소나타를, 다른 집단에게는 다른 음악 혹은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들은 팀은 공간제한 능력이 노래를 듣지 않은 팀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자 여러 다른 대학들이 이에 대해 반론을 하였고, 1999년 에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같은 조건으로 사람을 늘려 실험한 결과로 공간제한 능력 향상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로선 모차르트 효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뇌 발달에 도움이 있을까라는 설문조사에서 표수가 거의 반반이었지만 도움이 된다가 더 많은 표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본의 뇌심리학 교수는 피아노를 치면 똑똑해질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도 같은 의문이 있었고 교수와 하버드 대학교는 하나의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30명의 6세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피아노 교습을, 다른 한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손가락의 움직임의 속도와 뇌의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1년 후 교습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뇌의 크기를 측정하고 손가락의 빠르기를 측정하였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아노 교습을 받은 집단의 뇌가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마저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론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하면 왜 초중등 교육에서 음악을 서서히 배제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에서 음악이 언어 능력, 인지 능력, 감각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나 어린아이의 뇌에는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기에 더욱 큰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음악은 건강에 좋을까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가 더 많았습니다. 독일 내과 화계지 연구팀은 120명이 넘는 실험자들에게 각각 모차르트 교향곡 40번과 슈트라우스의 왈츠곡 아바의 테인신킨을 25분씩 들려준 뒤 혈압을 재보는 실험을 하였는데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혈압이 나눠졌지만 아바의 노래를 들은 쪽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곡 모두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고 아바의 노래는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의 음악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낮춰주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혈압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좋았던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슷한 부분에서 음악이 자주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바의 노래도 도입부 멜로디는 잔잔한 가사가 있어 뇌휴식엔 효과가 없는 클래식보다 덜하다고 독일 내과 학회지는 분석하였습니다. 최종 결론 첫 번째는 음악은 뇌신경을 자극하여 엔도르핀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괜찮다는 교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공부할 때 음악은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우셔 교수가 주장했던 모차르트 효과는 현재로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어릴 때 피아노를 치면 뇌가 커지는 효과는 있지만 언어감과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악이 스트레스와 혈압을 낮춰주는 데에는 효과는 있지만 가사가 있는 노래는 뇌 휴식에 방해가 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선점과 소감은 여러 가지의 자잘한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 해결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해 신기한 사실들을 알아갈수록 새로운 지식이 쌓여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궁금증이 전부 해결되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음악 관련 외에 보고서 작성 등 또 다른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촉촉한 초코팁의 윤은서, 양대현, 유선아이었습니다. 낭만 넘치는 날을 느끼며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입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여행에 가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부산을 신나게 잊었고 돌아온 여행 가보도 팀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여행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여행 가보조 팀입니다. 저희 팀의 구성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팀끼리 관심사를 찾다 보니
여행이 관심사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팀의 주제를 살리기 위해 저희가 직접 여행을 다녀오는 청소년 여행을 주제로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탐구과정 설계로는 저희가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지를 선정하면서 여러 여행지를 찾던 도중 부산을 잡고 선정하게 되어 그 후 부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게 된 부산은 1군 15구로 이루어진 제2의 수도 제1의 무역항입니다. 서울과는 450km, 일본과는 250km의 거리로 일본과 더 가까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에서 저희가 간 여행지로는 감천문화마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롯데백화점, 서면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우선 감천문화마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6.25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파스텔 톤의 집들과 미로와 같은 골목길들이 있어 한국의 마추픽추, 산토리니로 불립니다. 이곳을 다녀온 저희는 여러 가지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전국 최초 영화 관련 전문 전시 체험 시설로서 영화의 원리를 알고 제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시설을 통해 영화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을 다녀온 저희는 자기가 직접 영화를 찍어보고 편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시설도 풍족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롯데백화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과거 부산광역시청이 있었던 자리에 생긴 대형 백화점으로 전체 규모에서도 10위권에 드는 큰 점포입니다. 게다가 기네스에서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분수대 아쿠아틱쇼와 부산 원도심을 구경할 수 있는 정망대 역할까지 톡톡히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다녀온 저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틱쇼도 구경하고 다양한 푸드코트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미술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서면미술관은 미술관 내 포토잔이 많고 여러 가지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여러 가지 작품 전시에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많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다녀온 저희는 미술관에는 다양한 작품들이랑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렸는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더욱 흥미있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과정 수행에서는 저희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청소년 여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느낀지 알기 위해 성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소년 여행이 가능할지, 청소년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지, 청소년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에 청소년 여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86명이 가능하다고 답한 등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9명이 가본 적 없다고 답해 대다수가 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년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86명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가 청소년 여행의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청소년 여행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여행의 장점으로는 우선 친구들과의 우정을 가꿀 수 있고 독립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마치니 개선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부산밖에 가지 못해 정말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조절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경비만 감당할 수 있다면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기에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같은 멍냥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누가 이기든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경이로운 멍냥팀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경이로운 멍냥팀의 박선빈입니다. 저희 팀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해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다양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탐구 주제로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 그리고 성포중학생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현황, 강아지와 고양이 주인의 성향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감각기관의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강아지, 고양이의 시각입니다. 강아지는 다양한 색을 구별할 수 없지만 동체 시력이 좋아 희미한 빛만 있어도 주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을 구별할 수 없지만 고양이는 야간 시력이 매우 뛰어날 뿐 아니라 망막 뒤에 있는 반사판이 있어 눈이 반사되기 때문에 야간에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인데요. 야간 시력이 매우 뛰어나며 망막 뒤에 반사판이 있어 밤에 눈이 빛나는 동물은 강아지일까요? 고양이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각인데요. 강아지는 후각 수용체가 약 3개나 존재할 정도로 후각이 발달했으며 발달한 후각으로는 성별이나 어떤 동물인지 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어 경찰견이나 수색견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고양이인데요. 만일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양이는 무슨 색인가요? 후각 수용체가 약 2억 개나 존재할 정도로 후각이 발달한 고양이는 털색이 어두울수록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취선이나 성별과 예전에 만난 적 있는지 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또 퀴즈인데요. 후각이 발달했으며 소변이나 취선으로 성별이나 이전에 만난 적 있는지 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동물은 고양이일까요? 강아지일까요? 네, 고양이입니다. 그럼 이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미래가 약 1700개 정도로 사람보다 정교하게 맛을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강아지는 단맛을 좋아하고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며 상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신맛을 잘 느끼고 쓴맛과 매운맛은 독이 있다고 인지하여 싫어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미래가 약 800개 정도로 강아지보다 정교하게 맛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고양이는 아미노산을 통해 단맛을 느끼고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며 상한 음식을 판별하기 위해 신맛을 잘 느끼고 독성이 있는 식물을 감별해내기 위해서 쓴맛을 잘 느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인데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상한 음식을 구별하기 위해 잘 느끼는 이 맛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신맛입니다. 그 다음 청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작은 소리에도 깜짝 잘 놀라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많은 청각유무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저음의 소리를 주로 사용해서? 네,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강아지는 청각유무 세포가 많아 45,000Hz까지 들을 수 있고 저음의 소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18개의 귀 근육들을 통해 귀를 움직여 듣고자 하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인데요. 고양이는 소리의 시차와 소리의 강도를 통한 위치 구별 능력이 좋아 66,000Hz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먹잇감을 설치류들이 2만에서 9만Hz의 고음을 내기 때문에 청력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30개의 귀 근육들을 통해 귀를 다양하게 움직여 주변 소리를 듣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파란 눈의 흰 고양이는 유전적인 결함으로 청각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으로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신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영역 본능이 있고 노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요구사항이 있다면 확실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강아지는 유대감과 높은 사회성을 지녔고 고양이보다 행동 반경이 넓으며 주로 낮에 생활을 하고 보호자에게 맹목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며 관심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자기 영역을 매우 중요하고 수직 공간이 필요하며 강아지보다 행동 반경이 좁고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독립적이고 경계심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포중학생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현황입니다. 44분이 설문지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강아지나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있거나 키워본 적이 있냐 질문에 강아지 17명, 고양이 6명, 둘 다 3명, 없다 18명으로 키워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둘째,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강아지를 좋아한다 24명, 고양이를 좋아한다 16명,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4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1위 귀엽다, 2위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다, 3위 활발하다, 기타 애정 표현이 많다,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준다, 나를 반겨준다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1위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귀엽다였으며 2위는 도도한 매력이 있다, 3위는 독립적이어서 손이 덜 간다, 그 외에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된다, 같이 있으면 잠이 잘 온다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는 털이 많이 날린다, 무섭다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셋째, MBTI 유형 집계 결과를 토대로 과연 강아지 주인은 외향적이고 고양이 주인은 내향적인가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강아지의 주인은 외향적 8명, 내향적 8명으로 그 비율이 같았고 고양이의 주인은 가설과 반대로 외향적 3명, 내향적 2명으로 오히려 외향적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강아지 주인은 외향적이고 고양이 주인은 내향적이라는 속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입니다.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희 팀 프로젝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분들과 저의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이로운 먹년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부 발표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등장한 성포중의 귀염둥이 MC. 난 규나. 난 도연. 이제 우린 마지막 문제를 내려왔지. 모두들 지치더라도 열심히 맞춰주기. 첫 번째 문제. 여행 가보조 팀이 부산에서 정말 재밌게 놀았다고 들었는데 재밌게 논 장소 중 가장 마지막에 방문한 곳은 1. 서면미술관, 2. 문영동 거리, 3. 해운대 바다, 4. 감천 문화마을. 저 뒤에. 이번 아쉽습니다. 1번 바꿀 기회를 한 번 더. 아이 해. 정답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보기의 말 중 들어갈 단어를 맞추면 된다.
경이로운 먹냐팀의 문제. 강아지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단맛을 좋아했고 땡땡 맛은 잘 느끼지 못하며 아직 상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신맛을 잘 느낀다. 거기 땡땡 맛에 들어갈 단어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잘 봐야 돼. 하나, 둘, 셋. 어디야? 어디인 것 같아? 1학년. 짠맛? 정답입니다. 역시 성포중학생들 대단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퀴즈를 다 맞춰버렸어요. 그 선포 중에 승리다. 플렉스를 준비한 모든 학생들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정말 멋진 발표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심사를 마무리할 동안 댄스부에서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팀프 참가 학생들이 빠진 4명의 멋진 공예 멤버들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하여 네, 시상은 차후 별도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험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또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뒷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팀 프로젝트 발표에서도 더 풍성하고 다양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팀 프로젝트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